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니키 헤일리 후보는 네바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쉽게 압도적 차이로 이겼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이민 이슈로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한 명은 스스로 양말도 못 신은 채 투표해서 탄핵안 통과를 막았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조차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다수의 공화당 하원은 또 실패할 탄핵 방법을 또 찾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국경 보안안을 공화당이 밀쳐내자 미국의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세계의 주요 언론도 모두 공화당의 의도를 비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 당은 통치를 원하고 다른 한 당은 정치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강해져 공화당 현 의장이 이달 안에 물러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로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폭풍이 거쳤지만 산사태는 여전히 위협입니다. 주택 피해가 집계되는 대로 LA시장은 연방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개를 구하기 위해 LA강에 뛰어든 남성도 헬리콥터로 구조됐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멕시코에서 더 많은 수입을 했습니다. 세계 무역 패턴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증거하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3대 거대 스포츠 TV 미디어가 올가을에 스포츠 스트리밍을 공동으로 한다고 발표하자 주목받고 있습니다. ESPN, 팍스, 워너브라더스가 젊은 청중을 사로잡고 비용을 절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안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어제 네바다주에서 아주 질척질척한 분위기에서 투표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전부 예비선거를 수십 년 만에 처음 치르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선거가 치러졌고, 결과는 큰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게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되겠죠. 지금 NPR 방송이라든가 PBS가 공동으로 투표를 하고 한 그 유권자들, 네바다를 포함해서 여러 유권자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공화당은 이민 이슈에 가장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하원에서 뭔가 이민 이슈에 대해서 공화당이 주도해서 할 모양인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과 무당파는 민주주의 보존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그건 이제 민주당의 캠페인의 결과이기도 할 테고요. 그러면 네바다에서만 보더라도 네바다도 민주당과 공화당보다 오히려 무당파가 더 많거든요. 무당파가 11월 달에 선거에서 지금으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격돌할 것으로 보이니까 어디를 찍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하나의 어제 네바다주 선거 결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니키 헤일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비선거의 결과를 공화당의 당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목요일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셔야 됩니다. 이 네바다에 살고 계시는 공화당 멤버들은요, 유권자들은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인단 26표를 주겠다.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부 가져가겠죠. 했어도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그 어제의 그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면은 내가 이겼다. 적어도 승리 선언조차라도
대의원 숫자에 상관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니키 헤일리에게는 망신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63%가 위에 적혀 있는 니키 헤일리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이름도 여전히 거기에 적혀 있고 투표용지에 뭐 시자 이런 관계로 그랬겠죠. 그리고 뭐 팀 스캇도 다 사임했는데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받았어요. 30%. 하지만 뭐 니키 헤일리나 뭐 마이크 펜스나 팀 스캇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도 나는 지지하지 않아요 하는 none of these candidates라는 것이 63.2%를 받았으니까 2배 이상 나온 거잖아요. 니키 헤일리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none of these candidates라는 곳에 찍은 사람이 뭐겠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이 되겠죠. 물론 니키 헤일리가 네바다주에서는 뭐 텔레비전 광고에도 1센트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뉴햄프셔 끝나고 나서 네바다는 트럼프가 되겠지 하고 본인의 주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집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선거에서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None of these candidates 위에 적힌 뭐 캔디데이트 가운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없어요라는 게 63.2%나 나오는 이런 선거는 아마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니키 헤일리는 이거는 트럼프를 위해서 네바다 주의 공화당이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유권자분들은 지금까지도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네바다주에서 이렇게 공화당은 2번 이 예비선거 내지는 코커스를 치른다고 하고 혼돈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테고요. 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공화당 뭐 전체적으로 네바다 주 전체의 공화당 그 투표였는데도 7만 표가 안 됐거든요. 그 가운데서 니키 헤일리가 2만 1,000 몇백 표를 가져간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키 헤일리로서는 그래도 승리 주장을 내가 제일 이겼어 하고 승리 주장이라도 의미 없지만 대의원 표와는 상관없이 상징적으로 그것조차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았고 이제 실버 스테이트 네바다주는 목요일에 코커스를 통해서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대의원 표 26표 전부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 뭐 그냥 사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 본인이 이길 것을 알고 목요일이 내일이네요. 내일 네바다주를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내일 선거가 중요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뭐 여러보나 마나 굉장히 많은 표 그래도 뉴햄프셔보다는 좀 덜한데요. 오히려 89.3% 지지를 받았고 역시 그 민주당에서도 위에 쓰여진 사람 없어요 하는 게 제법 많았습니다. 5.8%. 조 바이든 뒤로 더 많은 그 지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마리아누 윌리엄슨이라는 오프라 윈프리가 뭐 멘토로 생각했다는 뭐 자주 나오는 그 여성 후보죠. 그 사람이 한 5.8%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후보가 5.8%, 본인은 89.3%니까 뭐 엄청난 그 표를 받은 것이고 2020년도에는 간신히 이겼죠.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한 3% 미만으로 네바다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네바다주의 선거는 이렇게 됐고 중요한 내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하원의 분위기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쉽게 아는 게 많잖아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고 오늘만 하더라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전혀 안 하고 연례 기자회견도 안 하다가 KBS와 뭐를 해서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그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미국이 존재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일하시고 즐기시고 밥 드시고 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올해 선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11월 달까지 쭉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대강 이상의 미국의 이 정치 시스템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꼭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세계 다른 나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연방 하원 공화당이 주도하는 공화당의 하원은 이중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굴욕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둘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시킨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뭐 우크라이나는 빼고 그냥 딱 이스라엘에만 우리가 어떠한 돈을 지원을 해야지 되겠어. 다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했던 것은 국토안보부 장관을 1800 몇 년인가요? 76년. 당시에는 뭐 전쟁 장관이 있었잖아요. 뭐 남북전쟁하고 막 이랬으니까. 윌리엄 벨크냅. 이 사람 이후에 148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을 탄핵한다 하는 그 투표를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했는데 공화당 의원들도 몇몇 사람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게 부결되고 말았거든요. 216대 214인데 투표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묘하게 미국에도요. 한국처럼 이게 뭐 패스트 트랙에 씌우는가 뭐 과반수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3명의 공화당 의원만이 진정으로 민주당과 같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야 하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고 한 사람은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215대 215였거든요. 215대 215면은 이렇게 끝나면 다시는 투표에 붙일 수도 없이 종결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국토안보부 장관 또 우리가 탄핵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유타주의 의원이 반대표로 돌아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오늘 아마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또 투표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한 명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에이 이게 뭐 탄핵감이 아니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탄핵에 반대를 했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이고 공화당의 2명의 코리안 아메리칸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 두 사람은 모두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수와 함께한 거죠. 민주당은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쓰레기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지금 상원에서는 그나마 초당적으로 국경안보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하원은 그동안 그렇게 원했었던 국경안보법을 상원에서 만들어도 우리한테 보내면은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도적으로 막 이민법을 느슨하게 집행하고 해서 국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따라서 그를 탄핵시켜야지 된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도 상당수는 이게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국경으로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구멍난 문제였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 초당적인 의원들이 노력을 해봤지만 예전에 뭐 존 맥케인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봤지만 정치인들이 항상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이게 실현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이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국경 안보를 위한 것이었는데도 지금 공화당은 간단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뭐 연방 상원안을 말씀드리자면 통과되고 하면 바이든에게 플러스가 된다 해서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하원에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탄핵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막 탄핵시키면서 여론전을 하는 거죠. 이거 뭔가 너무너무 이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야. 그게 이유의 전부야 하는 식으로 그랬던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내용은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못 나왔다면 그러면 이게 탄핵안이 하원에서는 통과됐을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 의원이 누구든가요? 아주 잘 알려진 의원은 아닌데 엘 그린 의원입니다. 엘 그린 민주당 의원이 병원 수술복 입고요. 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수술복도 있고 양말도 못 신은 채 와서 여기에 반대 투표를 던져서 결국은 이 안은 통과되지 않았고요. 그 스토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통과가 되지 않고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할 수 없습니다. 통과되지 않고 몇 시간 있으니까 또다시 공화당 하원이 이거는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maybe 오늘은 투표에 안 붙여질 확률이 높겠네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이게 참 일상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의원이 수술복을 입고 투표장에 가서 거기 안 했으면 통과됐을 수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이죠.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의 뭐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죠. 공화당의 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어제 투표장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날, 그럼 공화당이 또 찬성표를 탄핵에 찬성표를 한 표 더 버는 거잖아요. 그때쯤에서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상원으로 넘어가면 하원보다는 어른스러운 상원이 그 안을 이게 요건이 되지 않은 반역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국경이 물론 바이든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그 점을 인정을 하고 뭐 강하게 상원에서 만들고 있는 국경안에 찬성을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그 초당적인 안조차도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하원에서는 물론이고 해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어제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이게 시간 낭비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 안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상원에 보내면 상원이 어른스러워서 안 해줄 것 알면서도 전시효과로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고 주인공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요. 어제 안 될 거 뻔히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설령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에서 리젝트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제 어디가 있었냐면은 실리콘밸리 그냥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하면서 국토안보부도 인공지능 그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잡 박람회를 연 거죠. 국토안보부도 사람들의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보호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정보를 많이 가져야지 되겠다 해서 인공지능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 가운데 요즘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자리가 흔들흔들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최소한 50명의 인공지능 그 전문가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인공지능 전문가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겠지만 그다지 많기는 하겠어요. 이게 실용화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한번 이렇게 뭐 원서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잡 박람회에 장관이 직접 가서 했었다. 어쨌든 그런데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은요. 원격 근무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였었다고 하고 해서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원이 열심히 이 사람을 탄핵해보려고 했지만 탄핵 대상자였던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토안보부를 더욱 강하게 마련하기 위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원이 어제 공화당이 굴욕적이었다라고 표현한 어떤 매체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의 두 번째는 딱 이스라엘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상원에서 지금 초당적으로 국경 안보안과 함께 넣은 것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하원안 그 국경 안보안 안 받을 거니까 이스라엘만 지원하겠어. 우크라이나는 말고. 해서 이제 다수당인 공화당이 딱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안을 또 투표에 붙였는데 이것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250대 180이었어요.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건 이제 돈과 연관되는 건 더 예민합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14명이나 되는 이 국토안보부 탄핵시키자 하는 데는 3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제 민주당과 조인했다고 본다면 여기는 이스라엘만 우리가 돈을 지원하자. 따로 국경 안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안에 14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거는 온당하지 않아 하고 이제 민주당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은요. 민주당 의원도 뭐 200명 넘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해야지 돼 하면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쉬프,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을 하고 있는 아담 쉬프, 전에 다수당이었었을 때 정보위원장을 지냈죠. 아담 쉬프도 이스라엘만 지원해야 돼. 여긴 찬성을 던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46명은 공화당이 발의한 이 안에 찬성을 했고 공화당 의원 14명은 이건 부당해 하고 했다는 거고요. 한인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은 전부 이스라엘만 지원해야지 돼. 이 안에 찬성표 던졌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그 거친 폭풍은 지나갔거든요. 뭐 오늘 밤에 비가 조금 내린다고는 하지만 뭐 양동이에 물을 부어서 그 물을 다시 우리에게 붓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전히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굉장한 위험은 지나갔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볼 필요도 있잖아요. 기후변화와 함께 살짝 그 부분 전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미국의 정치계를 확실하게 지금의 이 현상을 더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사를 소개해 여러분을 제가 항상 모시고 있으니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날이 그 로스앤젤레스지요. 밝고 따뜻하고 하니까 야, 역시 인간은 그 자연의 힘에 압도되는 것 맞습니다. 저도 비 오는 날 참 좋아하긴 하지만 계속 비 오다가 날이 이렇게 맑으니까 역시 날씨가 저를 좀 밝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많이 들으셨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다가 이제 그 NPR 방송 라디오에서 누구와 인터뷰를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바다 그쪽에도 어제 질척질척했다고 하니까 네바다의 민주당의 어떤 의원과 NPR 방송의 앵커가 어제의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인사가요. 뭐 초대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스멜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온 뒤에 그 네바다의 공기도 아주 상쾌했던 것 같죠. 오늘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주의 겨울 폭풍을 보더라도 전문가들은 뭐 기상 전문가가 되겠죠. 과학자들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세계가 준비가 덜 돼 있다. 올해 1월 달이 가장 따뜻한 달이었대요. 뭐 역사상.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이렇게 치명적인 겨울 홍수가 오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칠레에서도 아주 파괴적인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디에 모여서 막 살아서 구조되고 하는 것들도 봤는데, 북반구의 많은 나라가 1월 달이 마치 6월 달과 같은 기온이었던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해양학자들은 바닷물, 그 표면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것에 그 열기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캘리포니아의 겨울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하고 높은 뭐 해발 7,000피트 이상에서는 눈도 내리게 하는 대기의 강, 대기가 완전히 강이 돼버리는, 해수면이 온도가 높고 하니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사이에 캘리포니아주는 몇 개월 동안 내릴 비가 다 내려버려서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습한 그런 이틀을 보냈다는 거죠.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될 겁니다. 게다 대고 이제 그 북부 지역의 돌풍, 정전, 뭐 공항의 어수선한 문제, 뭐 최소한 4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재산 피해는 이제부터 집계가 되겠죠. 뭐 분명하게 뭐 400군데 이상의 산사태가 있었고 하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보고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테고, 주택에 대해서는요, 캐런 베스 LA 시장이, LA가 가장 이제 피해가 심했던 지역 가운데 포함이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연방정부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했죠. 연방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때는 마음을 보탠다는 게 아니라 돈을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택 피해, 주택도요, 여러분들께서
그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캐런 베스 LA 시장이 연방 지원금을 받아와서 그분들 그죠? 복구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얼만큼이나 피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막 자동차가 다 진흙더미에 쌓이고 막 이런 것 이외에는 아직 공식적인 집계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계산하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 또 언덕들이 한뜩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비가 내려도 조금만 더 많이 내려도 이 위험한 거죠. 위협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햇볕이 이렇게 쨍쨍해져서 마르면 또다시 살아나는 거죠. 단단하게 땅이 굳는 건데 지금 넘어져 마라 하는데 여기에 비를 더 내려주면 이게 넘어지고 사람도 다치고 재산도 피해가 있고 그래서 바라지만 햇볕이 더 많아라 하고 바라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게 이 기상 관계청의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특히 그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이쪽 인근에서 산타클라라 뭐 이런 지역에서 그 산타클라리타 뭐 이런 지역에서 도로가 폐쇄돼서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신데 그리고 늘 우리가 이제 홍수가 있으면 구조대원들이 뭐 옷을 입고 구조복을 입고 사람을 구하고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런 폭우에 막 폭풍에 그 개를 꼭 산책을 시켜야지 된다고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겠죠. 개를 산책시킨다고 나갔는데 LA 강에서 개가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강물에. 그랬더니 개의 주인이 남성인데 가족이잖아요. 그 LA 강에 막 몰아치는 LA 강에 뛰어들었죠. 뛰어들었는데 누군가가 또 시민정신이 강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 LA 강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막 헬리콥터가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개는 안전하게 수영을 해서 가장자리로 간 거예요. 조금 다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를 구하려던 개 주인은 조금 다쳤지만 다행히 헬리콥터로 구조가 됐습니다. 강아지도 이 개 주인도 전부 안전하다. 이것도 이제 미국의 하나의 그림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신으로 한 가지를 전해드리자면은 로니 맥더니엘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잖아요. 그 같은 친척은 밋 롬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실은 로니 맥더니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청 지지했어요.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싫어한답니다.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아주 더 공개적으로 뭐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어. 이런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공개적으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부잣집의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엄청 많습니다. 어디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법적인 것으로 위반되는 데까지 얘기하면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어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원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원하는 사람으로 대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좀 체면 살리고 사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누가 체면을 살리느냐 사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찰나인데도 당을 완전히 장악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한국 정치만 재미있어 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공천권을 지금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국민의힘이냐 이런 것처럼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대통령도 아닌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공화당을 접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미치 맥코넬은 물러나야 된다고 기자회견 하던데 이 사람은 미치 맥코넬 물러나면 내가 연방 상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초당적인 국경안 하원은
국토안보부 장관을 이민 문제를 잘 못 다룬다고 탄핵한다고 하다가 실패를 일단은 했고, 상원은 그럼 우리가 이걸 해보자. 우크라이나 지원한 상원, 공화당 상원이 이 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지안 이것 때문에가 더 큰 이유입니다. 아니면 상원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국제 정세와 미국의 힘을 보는 그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져버리면 미국이 나약해지겠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을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당적인 것을 국경안을 만들었는데 미치 매코넬도 결국은 이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시인을 했거든요. 나아갈 길이 없다. 설령 상원에서 통과돼도 하원은 받지도 않겠다고 하고 상원에서도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플랜 B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플랜 B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국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의 그 안보를 유지한다고 하는 이번에 초당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비즈니스 그룹도 엄청 지지를 했고요. 인구 3만 명 이상인 미국 도시의 모든 시장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었던 국경 순찰대 노조가 있잖아요. 국경 순찰대 노조가 2020년도에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 순찰대 노조조차도 이번에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심을 해서 뭐 하루에 한 5천 명 이상 들어오면은 국경을 닫고 기타 등등 이 사람들 망명을 조금 어렵게 하고 하는 이런 안을 찬성을 했는데 이것을 왜 공화당은 반대를 하는가?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왜 반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어제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사설을 소개해드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공화당이 하는 일을 이렇게 뭐 사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반대를 했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욕타임스는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진보적인 워싱턴 포스트나 모두 지지하는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만 흥행이 안 되는 거죠. 공화당 내에서 만들어지지조차 못하는. 너무 좋은 작품인데 영화로 만들면 너무 좋겠어 하는데 만들지 마 한다는 지금 이거거든요. 이유는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독성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상원과 하원 그리고 당파적인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기사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국경이 위험하니까 좀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한다. 실제로 공화당의 의원이에요. 트로이 넬스죠. 트로이 넬스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 안을 통과시키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아갈 거야. 민주당인데도 국경 수비를 강하게 한다고 하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트로이 넬스 의원이 어느 지역구냐면요. 텍사스예요. 텍사스가 가장 국경의 안전 강화를 필요로 하는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좋게는 안 해주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바이든 시대에 막 그 불법적으로 넘어오거나 망명 신청을 하러 오는 서류 미비자들이 기록적이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해보나 하다가 지금 이 안을 상원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공화당도 있고 무당파도 있고 해요. 민주당도 있고 오클라호마의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 공화당 의원, 애리조나의 크리스틴 시네마 민주당이었다가 당적 없게 커네디컷의 크리스 머피 의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겠다 하고 초당적으로 해봤더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도착하자마자 끝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올해가 대통령 선거의 해가 아니었다면 이 안은 공화당의 드림입니다. 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국경을 닫는 안. 이건 여기에 드리머를 어떻게 해주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국경을 좀 단단하게 해보자 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이거에서 바이든에게 점수 줘서 내가 분리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거예요. 바보, 급진 좌파만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예상을 합니다. 공화당은 대부분 한 가지 조항으로 반대를 정당화할 것이다.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5천 명 이상이면
대통령이 특권으로 행정명령으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공화당은 해석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5천 명까지는 들어와라, 웰컴한다, 이렇게 소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도 이 국경 안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원래 후보였을 때는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또 너무 강했으니까 어린 젖먹이와 엄마를 떼놓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도 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한 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였을 때 나는 뭐 국경을 좀 완화한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그리고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라틴 아메리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바이든도 그런 것을 알았죠. 아, 이게 좀 심해졌네 하는 걸 알고 또 연방 상원이 마침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민주당의 원래의 그 포용적인 것과는 달리 국경을 좀 강하게 하자. 대신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 기금을 조금 받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원에선 반대한다고 하고 상원은 이러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그동안 종종 하려고 했었던 측은 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상원은 통치를 원하는데 하원은 늘 정치적인 싸움을 주로 한다. 특히 지금은 이제 공화당 하원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도 있죠. 상원은 임기가 6년이니까 공화당인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도요. 2022년도에 당선됐기 때문에 당장 올해 선거 안 치르는 사람입니다. 임기가 6년이니까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원 의장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냥 당장 받지도 않고 죽이겠어 하는 것은 마이크 존슨은 임기도 2년인데다가 트럼프의 압박, 트럼프 엄청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프리덤 코커스 이번에 하원 의장 되면서 약속한 게 한 사람만이라도 나 이 사람 싫어 하면은 이거 내쫓을 수 있는 그 절차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압력으로 이 안이 통과되기가 어렵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경안이 없이는 국경을 통제하기가 또 어려워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상원은 조금 어른, 하원은 조금 유치하고 상원은 통치하려고 하고 하원은 정치적인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하는 내용의 이코노미스트가 본 시각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예전에는 무역과 정치, 국제 정치가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한국 이런 상관이 있는 국제 정치와 무역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미국이 2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것이 많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왜 맨 끝에서야 그 한국에 관한 보도를 써놓나요? 기사도 또 이만저만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사를 읽다가 세계 무역 패턴이 변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국제 지형, 국제 정세의 변화도 무역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는구나. 이게 한국, 중국, 미국과의 무역 관계도 멕시코와 미국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팬데믹이 있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급망이 무너졌으며 물류 비용이 엄청났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그냥 그때만 한 20배까지 올랐던 때 있잖아요. 쇼핑 컴퍼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때 마르고 비아레알이라는 한 분이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2021년도에 멕시코의 그 캐터필라 매니저를 사임하고 중국에서 멕시코로 제조업을 옮기려는 회사를 막 찾아서 히선이라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용돼서 여러 가지를 그 일을 했는데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는 외국 회사들이 멕시코를 이제 제조 그 지역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불안정성은 어디서든지 싫어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뭐 어떠한 그 관세, 그리고 그 관세를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가 중국보다 미국이 수입하는데 탑이라는 겁니다. 20년 만에 처음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적자 미국 측으로 볼 때 그건 지난해에 크게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액수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게 20%가 지난해 줄어들어서 4,272억 달러. 멕시코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은 4,750 뭐 얼마 달러. 거의 비슷하잖아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멕시코가 조금 많아진다는 건데 원유, 화학품 이런 거 수입 아니면 뭐 소비재, 휴대폰, 옷, 캠핑용품, 장난감 전부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관세를 물지 않는 뭐 헤어드라이어 이런 건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세를 안 문대요. 중국에서 오는 거. 그런 것은 계속 이제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장난감 같은 것은 줄어들고 사람들이 2021년도에는 팬데믹 때문에 중국 항구도 문 닫고 LA 항구도 문 닫고 하니까 중국 물건을 못 가졌고 2022년도에는 못 가졌으니까 막 탐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상화돼 가면서 미국의 정책과 맞물려서 디커플링 완전히 손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상품에 따라서 스크루 드라이버, 스모크, 연기 감지기 같은 관세가 높은 제품은 수입 덜하고 헤어드라이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이런 건 이제 관세가 없으니까 늘어나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무역 긴장에 따라서 관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미국이 동맹국에게 뭐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와 무역 못하게 하고 뭐 원료 수입 못하게 하고 이게 이제 중국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선이라는 이 중국의 자동차 제조 회사는 다국적인 회사입니다. 다국적인 회사니까 꼭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멕시코를 선택하는 거고 이 흐름에 휩싸인 또 다른 회사가 그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관세가 낮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기후협약 등등 뭐 기간산업 등등의 혜택을 당장 받는 게 있고 나중에 받는 게 있고 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세금 공제 주는 거 여기도 이제 한국이 지금 당장 못 받는다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지만 중국은 여기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지고 한국 기업들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 등 주요 제조업체로 새롭게 이제 미국의 이제 공급망 등을 포함을 해서 하는 정책에 여기에 이제 타서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SK온이라든가 이런 거 뭐 현대는 뭐 포드와 협력을 해서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에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SK온의 그 Chief Commercial Officer네요. 민성 간부가 얘기를 하기를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공간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의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미래의 잠재성을 찾아야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잠재성을 보고 SK, LG, 삼성, 현대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새로운 시설을 이제 뭐 미국 쪽에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러면 사람들이 미국 좋지 뭐가 한국이 좋아하지만 그런 회사들이요. 일부 자재라든가 공장을 짓는데도 그렇고 기계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도 따라서 증가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자동차, 배터리, 기타 이제 부품 수출 많이 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을 넘어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이 이 무역에 있어서 가까워지고 두 동맹 사이 무역이 지난 몇 년간보다 더 강했던 적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그 3대 거대 그 미디어가 가을에 스포츠 스트리밍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추세인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해서 ESPN, 팍스, 워너 브라더스가 또 젊은 청중들을 사로잡고 케이블 뭐 프로그램 없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케이블 프로그램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로 와라. 우리가 3사가 합쳐서 하니까 모든 거 다 한다. 월트 디즈니의 ESPN 있죠. 팍스 코퍼레이션,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뭐 FIFA 월드컵부터 대학 무슨 스포츠부터 NFL, NBA, 뭐 MLB도 있고 NHL 다 하잖아요. 광범위한 스포츠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앱으로 가격은 나중에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대한 회사들이 스포츠 텔레비전 회사들이 스트리밍 벤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세 군데 회사가 하니까 이사도 딱 3분의 1로 나눠서 서로의 권한도 배분을 하고 이게 스포츠 리그가 중계권 워낙에 많이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도 합쳐서 이렇게 하자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은 구독료로 하죠. 구독료로 하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또 자회사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홀루라든가 뭐 맥스라든가 요즘 뭐 유튜브에서 뭐 보려고 해도 이건 맥스를 통하세요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끼워 넣기를 한다 하면서 하는 건데 넷플릭스 등장 이후에 아마존 비디오도 있었죠. 뭐 애플 TV 이런 데서 이제 스포츠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니까 기존의 이런 텔레비전 그 회사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텔레비전도 영원히 바뀌는 게 아닌가.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시던 그런 분들의 충성도는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것도 시험대에 오르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딱 한 표 차이로 아주 중요한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의 150년 만에 해고한다, 탄핵한다 하는 것을 부결시켰던 사람이 알 그린이라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요. 응급실에서 복부 수술을 받고 수술 가운 입고 양말도 못 신고 휠체어를 타고 가서 그 표를 하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았다 하는 거거든요. 텍사스 구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2005년부터 이 알 그린 의원이 그쪽에서 일을 했고 예상치 못한 반전 같은 것을 이렇게 의회에서도 만들어내는 일이 있는 겁니다. 공화당이 이걸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뭐 계산이었을지도 모르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가 차편을 제공했다고 하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